반갑습니다. 만나뵈서. 뭐 특별한 이치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한데요. 이제 이런 면에서 입자물리학이 좀 이제 특별하다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 이제 그렇게 자꾸 물어본다면은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구성하는 더 기본적인 구성 요소랄까, 더 작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 사이에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뭉쳐졌을 때 이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을 우리가 끝없이 한다면은 그 최종적으로 맞닥뜨리는 세계가 바로 이제 기본 입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어떤 원인과 결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종 원인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제 입자물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특이한 점이랄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단위의 어떤 상호작용이랄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전체의 이제 성질을 이해하려는 그 어프로치가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우주 자체를 보면은 우리 항상 현재는 이제 과거의 결과이고 또 미래는 현재의 결과일 테니까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이해를 하지 미래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인과율에 그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초기 우리의 우주의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우리가 과거로 그것이 어떻게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과거를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결국 그 기본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이제 과학의 분야라는 뜻에서 좀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그 어떤 특별한 점을 본다면은 대부분의 제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과학의 다른 분야는 최소한 자기들이 연구하는, 자기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은 존재하는 건 알고 있어요. 과연 존재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역을 탐험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존재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단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멋진 계곡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멋진 빌딩이 있다든지 그걸 모를 뿐이죠. 가서 자기가 찾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멋진 그런 어떤 건물을 건축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인간 지식의 그 가장 최종 지평선에서 연구를 하는 거라서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신세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 거나 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신대륙이 존재하는지 하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 가야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거의 그 아무런 예측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존재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야라는 면에서도 좀 다른 분야와 좀 구별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뭐 저희 제가 뭐 입자물리학이 좀 특별하다고 했지만 특별한 학문이든 뭐든지 간에 그 연구하는 방법론이 특별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대상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첫째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물론 그 중요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주관이 상당히 이제 개입이 되겠죠. 그다음엔 두 번째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과연 내가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뭐 평생을 했는데 아무런 꼼짝 못하고 아무런 전진이 없으면 그건 또 곤란한 거죠.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즘 이제 특히 어차피 이제 과학자들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명성, 우리 과학자들이 굉장히 명성을 탐하는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연구가 주변 우리 동료 과학자들한테 얼마만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요인이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제 자기가
과연 내가 이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전 타협을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가장 최적의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즘 실험 같은 거는 워낙 이제 특히 우리 분야 입자 물리학 분야나 천체 물리학 분야 실험이 거대해졌고 초정밀 기술이 이제 요구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더 고통스러운 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 우리가 뭐를 볼지를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진짜 하나의 고통이랄 수 있고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거는 뭐 몇십 년을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게 결국 남는 거는 여기까지 가봤는데 없더라.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최고 수준의 에너지를 동원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아직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에 신세계가 있을지 알 수 없고 대부분이 결국은 발견의 신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행운을 찾지 못하고 이제 할 텐데 이론은 좀 다릅니다. 이론은 진짜 그 정도의 스케일에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우선 업적이랄 거는 크게 대단할 건 없는 건데 초대칭이라는 이제 우선 대칭성이 하나고요. 이제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를 바꿔봤는데도 변하지 않은 거는 대칭성이 있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받쳐봤는데 아니면은 어떤 사물을 거울에 비춰봤는데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좌우 대칭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돌려봤는데도 똑같은 예를 들어 공 같은 거는 돌려도 모습이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걸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칭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직관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기묘한 성질을 가지는 이제 그런 양자역학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일상세계에서 볼 수가 없는 양자역학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대상과 관련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공간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새로운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근데 그 새로운 차원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1m 거리, 2m 거리, 3m 거리, 4m 거리 다 1m 거리 있고 2m, 3m 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차원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차원의 어떤 우리 일반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거. 우리가 이제 일반 차원은 예를 들어서 360도 안팎에 돌면은 제대로 돌아오잖아요. 뭐든지 360도 돌면은 제대로 돌아오죠. 근데 이 새로운 차원은 360도 돌리니까 제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경험으로 접할 수 없는 상황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렇게 수학의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360도 돌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서 돌아온다.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720도를 두 바퀴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성질과 관련돼 가지고 이 입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360도 돌렸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진 입자, 360도 돌렸을 때 부호가 변하는 성질을 가지는 뭐의 부호냐는 것까지는 묻지 말아주시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초대칭은 시공간에 새로운 차원이 있는데 그 새로운 차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원은 360도 돌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차원인데 얘는 360도 돌리면 부호가 바뀌는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구조하고 모순이 없으려면은 이 새로운 차원의 좌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새로운 차원의 위치를 두 개의 좌표가 있어요. 여기는 이걸 이제 x, y라고 하면은 이 x, y를 우리가 곱했을 때 x에다 y를 곱하는 거하고 y에다 x를 곱하면 당연히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새로운 차원은 뭐를 먼저 곱하는 순서에 따라 부호가 바뀌어요. 바로 그게 이제 360도 돌렸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니고 분명히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차원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그거의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완전히 다랬는데 초대층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시공간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그 360도 돌림 부호가 변하는 새로운 공간도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칭성이냐? 제가 X 방향이 있으면은 Y 방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세상이 어떤 각도로 돌려도 전혀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그럼 X 방향이 있으면 반드시 Y 방향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X 방향은 90도 돌리면 Y 방향이 되기 때문에 돌려도 세상이 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Y 방향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초대칭은 바로 말 그대로 내가 우리 X 방향을 초대칭, 방금 돌리듯이 초대칭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 초대칭의 방향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실제 물리적인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 대해서 짝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입자가 있어요. 그것이 360도 돌리면은 부호가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360도 돌렸을 때 부호가 변하는 입자가 우리 보통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거든요. 쿼크하고 렙톤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360도 부호가 변해요. 그럼 초대칭이 있다면 반드시 부호가 변하는 놈이 있으면은 부호가 안 변하는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자가 살고 있는 시공간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제가 어떤 입자가 있는데 X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90도 돌려도 변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X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는 반드시 Y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초대칭이 있다면은 어떤 입자든지 간에 그 짝 입자가 존재하고 짝 입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파트너는 서로 뭐예요? 360도 돌렸을 때 변화하는 게 서로 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변하지 않으면 하나는 반드시 부호가 변하는 이제 그런 이런 상당히 이제 복잡하긴 하죠. 근데 제가 한 일은 이제 과연 그런 대칭성이 자연에 존재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명백히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의 짝 입자는 어디 갔느냐? 안 보이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그 초대칭이 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성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완벽하지가 않고 약간 뒤틀린 거예요. 그 어떻게 뒤틀리게 되느냐를 걸 이해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 뒤틀려진다면은 그게 따라서 전자가 있으면은 그게 초대칭 짝 입자의 질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보이지만 우리가 짝 입자인 우리가 이제 스칼라 전자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질량은 매우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과연 이제 제가 연구한 거는 우리가 이제 초대칭이 이러한 형태로 뒤틀려지면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의 초대칭 짝 입자들이 어떤 질량 분포를 가질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하고 예측도 하고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역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입자 물리학 연구에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하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새로운 물리학 현상이라든지 새로운 물리 법칙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지 좀 볼 수 있겠느냐.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뭔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존재를 해야 할 것 같은, 우리가 먼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상하다. 이제 그런 레벨까지 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어디까지 가면 얘를 볼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처럼 끝없이 태양을 향해 가고 싶다면은 결국은 종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파괴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궁극의 그 상황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초대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과연 초대칭이 어딜 가면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제가 연구할 때는 한참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속기인데요. 가속기 실험을 이제 굉장히 계획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이면은 2010년쯤 되면은 그 실험이 진행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전에는 안 보였던, 이 정도에서는 안 보였던 게 여기 보면은 초대층의 그 미세한 흔적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우리 학계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고, 저도 이제 참여해서 운 좋게 작은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긴 했는데, 불행히도 이 정도 가면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못 봤어요. 결국은 근데 이게 요 정도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크기가 이 정도 크기인지, 참깨만한 크기인지, 아니면 참깨 훨씬 작은 세포만한 크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LHC도 레지헤드론 콜라이도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 얻은 거는 힉스 보존을 발견하는 거였고, 우리가 그거 플러스 완전한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신세계가 그 기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엄청난 우수한 성능의 배를 건조해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 항해를 나섰는데, 그 배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갔는데 신대륙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연구한 거는 지금 봐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그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르죠. 이제 더 성능이 센 가속기가 해서 더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다시 이제 그 분야가 다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다른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잠깐 이제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 과연 존재할까요?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명백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왔던 그 발전들, 과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이상의 수천 년 동안의 그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기의 과학자들, 그다음에 특히 현대에 이제 엄청난 진보가 있는데, 그것들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데 그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서로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통일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우아한 어떤 물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칙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힘들을 통일한다. 혹은 물리학 이론을 통일장 이론, 통일된 이론,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첫 이그잠플을 뭘로 잡느냐는 이제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흔히 잡는 게 이제 뉴턴부터 시작해요. 뉴턴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이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통일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이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그 힘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그 힘이 동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망율력을 통해 가지고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을 다 한꺼번에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정됐는데, 심지어 우주의 운동까지도, 우주의 다이나믹스까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즉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우주가 팽창하는 게 동일한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현상, 전기 스파크 일어나고, 혹은 자석 끌어당기고, 언뜻 봐서는 굉장히 서로 상관이 없는 현상처럼 보이고 상관이 없는 힘으로 보였고요. 이 빛이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데, 빛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 그런데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전기 현상, 자기 현상, 빛의 모든 현상이 보니까 전자기 이론으로 완전히 한꺼번에 이해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는 벌써 100년 전에 우리가 이룬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은 원자핵 내부에서는 존재하는 핵력들 같은 거,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런 것들이 다 봤더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전자기력과 거의 비슷하더라. 거의 동일한 수학적 용어하고 수학적인 그런 랭귀지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물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다 이해가 되는 그 세 가지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제 그런 게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는 완전히 서로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여겼던 많은 현상, 정말로 방대한 양의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그 몇 개의 아주 우아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학 법칙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그래도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도를 살펴볼 때 결국 모든 게 진정하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말한 만물의 법칙이 되겠죠. 만물의 최종 이론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강하게 기대 반, 이제 확신 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존재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과연 찾는 것, 그걸 발견하고, 과연 그리고 이게 정말 최종 궁극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스토리가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어떤 정말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 인류가 뭐 계속 존재해가지고 몇천 년 후가 흘렀을 때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게 정말 최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는 너무나 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래도 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가 이루었던 그런 성취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뭔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최종의 이론은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IBS에서 아마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의 연구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암흑물질과 관련된, 혹은 좀 더 넓게 얘기해서 어떤 자연의 기본 법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단이 이제 3개의 연구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소속한 이론물 연구단이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실험 연구단인데요. 그 지하 실험 연구단하고 액션 및 극한 상호작용 연구단이라고 이제 2 연구단인데, 그 2 연구단이 이제 암흑물질에 대한, 암흑물질을 실험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론 연구단은 단순히 암흑물질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 물리학 관점이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흥미있다고 생각되는 훨씬 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실험 연구단은 이제 암흑물질을 찾는 실험에 훨씬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암흑물질, 제가 제 강연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암흑물질 탐색이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 물리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최대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록 우리가 암흑물질을 찾으려면은 첫째, 어떤 형태의 암흑물질인지, 그 암흑물질 성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장 최고의 예민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 가장 유리하겠죠.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 안 한다면은 다 상관없는, 다 모든 게 꽝이죠. 하지만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 IBS의 지하실험 연구단하고 액션 연구단은 나름대로 그 연구단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 개발해 놓은 암흑물질의 어떤 신호를 찾는 그 실험 장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희망한 대로 암흑물질이 어느 영역에 존재한다면 그 확률은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고, 뭐 0.00, 우리가 이제 이건 복권 로또 당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영역에 존재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분야이라면 당연히 노벨상이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최소한 50년에 한 번 나오는 노벨상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벨상 매년 나오지만은 그 노벨상이랑 다 같은 게 아니고, 근데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상 하나도 못 탔어요. 못 탔지만은, 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지금 노벨상이 10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그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일반상대성 이론에 버금간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지만 일반 노벨상 받는 업적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기하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암흑물질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최대한 쥐어짜서 이런 암흑물질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그 다음에 있다면은 요즘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결국 우주와 기본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점들, 그게 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조금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개 가능한 암흑물질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들이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암흑물질이 있어요. 윈프라고 불리는 거하고 이제 액션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두 암흑물질의 후보를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열심히 찾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도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